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경락대출 끝판왕 경옥고에게 듣는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경락대출뿐만 아니라 낙찰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이경옥 팀장님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출연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옥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찰 받은 사람들한테 주로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하고 네. 금리하고 네. 또 중도상환 수수료 그 정도 제일 궁금해 하시죠. 네. 만약에 같은 대출 나오는 조건이라면 금리 더 싼 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더 낮은 것들을 원한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 부동산 규제 때문에 법인들이 낙찰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법인으로 낙찰 받는 이유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출 때문인 것 같은데 법인 대출이 앞으로 지금처럼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규제가 있을 건지 아마 중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씩 네.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네. 이 상태로 법인이 네. 더 포화 상태로 대출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건씩 할 때는 몰랐다가 이제 막 대량으로 받게 되면 네.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한 번 더 걸러지는 네. 규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제일 그 많이 갖고 있는 오해랄 이거는 내 좀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 참 평상시에 참 내가 이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네, 의외로 많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게 네. 내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뭐 물건이 몇 억이고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막 시세가 뭐 5억짜리 네, 아파트인데,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왜 신용을 보냐? 네. 담보가 있는데 신용을 왜 보냐? 아. 그 담보 5억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뭐랄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데, 예. 네, 내가 왜 담보가 신용까지? 충분한데 왜 신용을 보느냐? 네. 왜 신용이 문제가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왜 소득이 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자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네. 왜 소득 증빙을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내가 충분히 이전을 여력이 되는데 그거를 네. 증명까지 해야 되냐? 네, 진입값이 네. 5억인데 네, 그냥 집만 보고 해주지. 담보가 그렇게 충분하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 입찰 전에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저희가 물건으로는 이 물건이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나 소득은 모르니까 물건만 갖고는 말씀해 드린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물건 중에도 대출 안 나오는 물건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대출 안 나오는 물건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물건이 경락받아도 아무리 싸게 잘 받아도 이런 물건은 경락 대출 안 된다 하는 거 있다면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네, 임업용, 예, 공익용, 예, 보전산지 네, 이런 거는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지분 매각은 어떤가요? 지분 지분 매각 아파트 같은 경우. 지분 매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50% 정도는 네. 원래 나오는 건데 요즘은 네.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받아도 100% 다 30% 받아도? 40%인데 거기에 50%라면 나올 게 15%. 없다. 그쵸. 네. 담보 비율이 워낙 작으니까 네. 100%다 받아도 30%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거기에 30% 지분이면 계산상으로 나올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락대출은 기본적으로 물건에서 패스돼야 되고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고 아무리 담보 가치가 훌륭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낙찰자의 신용과 소득 증빙을 본다. 근데 이제 이 소득 증빙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최근에 2년 동안 계속 강화된 규제 이후에 좀 달라졌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제 후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상환 방법이 달라지면서 네, 예, 그 DTI나 이런 걸 보는 방법도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DTI 이자 상환 능력을 보니까 네.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원금 상환 능력까지 보게 그러니까 되니까 만약에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인데 네. 원금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그 원금에 대한 상환 능력도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금의 만기 도래 시에 몇 프로를 상환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네. 예, 거의 예전보다는 많이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원금 상환 이자 상환 능력을 봤다면 네. 이제는 원금 상환 능력까지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 가능한 조건이 똑같은 소득이라도 줄어들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바뀐 대출 규제는 점점 지역마다 개인마다 좀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 네. 이전 같았으면 저희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에 한 70, 우리가 매매는 보통 시세에 60, 경락인 경우에는 10%더 받아서 한 70, 거기에 또 어떤 경우 직장이 좋으시면 신용대출까지 해서 뭐 80까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렵던데 네. 예,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고 계신지 입찰 전에 만약에 아파트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일단은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네, 또 그 주택이 투기 지역인가 조정 지역인가 네, 또 비투기 지역인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소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채 상환은 부채까지 지금 현재 그 부채 현황까지 저희가 뭐 자동차 상세하게 할부금, 뭐 신용대출, 그쵸. 예, 네, 네, 예, 네. 기존 대출 얼마인지까지. 예,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예. 상세하게 그럼 한 사람 물어봐야 대출 돼요. 나온 거 답 주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겠네요. 그쵸. 많이 길어지고 많이 복잡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져서 그 입시 제도를 컨설팅 해주는 학원이 또 생기듯이 대출이 이렇게 저희가 들어도 좀 복잡한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개인마다 받으시려는 지역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좀 더 달라졌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질문 중에 또 지금 이제 이전에 어떤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셔서 회생 파산했는데 이제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경락 대출이 내가 가능한가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네, 회생하시고 파산하신 분들이 만약에 경락 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지금 회생 중이신 분들은 네. 그 약속했던 그 네. 기간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변제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 변제가 다 끝나고 금액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회생 다 한 다음에 6개월. 네, 예, 다 약속한 네. 그 변제금을 갚으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회생하신 분들은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파산하신 분들은 면책을 받으시고 만 5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회생 끝나고 6개월 이후, 네. 파산은 면책 후에 만 5년이 지난 다음에 네. 신용등급이 7등급이니 나오시는 분이라면 6등급. 6등급, 네. 6등급 이내 나오고 소득 증빙이 되신다면 네. 경락대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경락대출 관련돼서 저희가 책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돈이 작으니까 반지하부터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지하가 대출이 작게 나올 때는 돈이 더 현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크면 클수록 프로테지로 계산하면 대출 금액이 많은데 네. 낙찰가가 작은 물건은 똑같은 그 계산으로 해버리면은 프로테지로 보면은 낙찰가의 한 5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
낙찰가에 80% 나온다면서 왜 실제로 낙찰 받고 나니까 대출이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그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신협에서 네. 사업자 대출 그 공식이 대출 낙, 계산금 예, 공식이 예,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과 네, 그 최우선 변제금을 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3,700만 원이니까 최하 3억 7천 이상은 받아야 거의 8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업자 그러고 이렇게 빌라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은 1억 미만도 많고 뭐 한 1억 5천, 2억 미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확 그냥 많이 입찰 보증금하고 3,700을 빼고 나면 솔직히 1억짜리 같은 경우는 50%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내에 네. 그 뭐지 그 선하고 비슷한 물건들은 뭐 그쵸. 계산하면 나올 게 없고 방빼기 하면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물건일지 모르고 그냥 얘기할 때는 아, 낙찰가에 80 정도 예상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막상 서울 지역에 만약에 뭐 한 7천만 원짜리를 받아버리면 거기 낙찰가에 임차 보증금 뺀 금액에 최우선 3,700 빼버리면 뭐 낙찰가에 한 40밖에 안 나오니까 낙찰가가 작을수록 비율로 계산했을 때는 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이 많은 물건들은 네. 신탁 대출을 네. 많이 받거든요. 신탁 대출을 안 받으면 방빼기 하고 나온 대출이 나올 게 없어서. 네. 근데 이 신탁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너무 그래서 많아요. 마지막으로 신탁 대출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신탁 대출이라는 것은 그 보증서를 원래는 낙찰가에 뭐 감정가의 70% 해서 대출이 이렇게 나가는 게 소액 임차 최우선 변제금을 보증서를 끊어서 그것을 빼지 않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 가구가 되다 보면 보증서를 1억 이상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나갈 게 없으니까 그것을 방 빼기를 안 하는 대신 신탁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은 방 빼기가 없이 무조건 낙찰가의 80%가 감정가 낙찰가의 80%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신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도 잘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면 아는데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잘 모르시는 예, 분 많죠. 예. 신탁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예. 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낙찰자와 신탁회사. 네. 그래서 낙찰자는 내가 그 집을 소유만 하고 있는 거고 신탁회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드리고 하고 할 때 이 신탁한 물건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드시 신탁회사에 통보를 하고 세를 나서 그 순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주인이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실 거예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신탁 대출이 있는 물건에 집주인이 이제 위탁자로 돼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집주인이 아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둘인데 이 모든 권리는 신탁 회사가 다 갖고 있고 이 대출을 갚으면 다시 가져오는 권리인데 네. 그러면 신탁돼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임대차 계약은 신탁 회사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집주인으로서도 마음이 편하시고 세를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래요.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 그 갑구에 이제 소유권이 낙찰자가 먼저 소유자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신탁회사가 올라가는데 신탁회사는 올라가기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반드시 거기에 신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권리와 관리를 거기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권리와 관리를 우리 신탁회사가 이 사람한테 위임 받았다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신탁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탁 대출 받은 물건에 전월세 들어가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 규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 시간에 누구는 얼마 이렇게 어디 있는 뭐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낙찰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느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시며 지금 산 물건은 또 어디에 있으며 네. 당신의 소득은 얼마나 되며 당신의 기대출은 얼마인가를 알아야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에 대한 질문은 생방송 시간에 우리 그 이경옥 팀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화 방송이라 기본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이것은 진짜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낙찰은 받고 나서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권리 분석만큼 중요한 게 대출 분석이에요. 솔직히 거의 잔금 못 내는 물건의 7, 80%는 대출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의외로 보면 금액대 큰 물건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몇십억대 물건이라면 다 맞출 것 같은데 물건으로 대출받는데 이렇게 물건이 10억, 20억짜리인데 이것 좀은 뭐야 하고 이제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거나 네, 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변수가 튀어나왔을 때는 낙찰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어떤 투자를 하시거나 권리 분석만큼 대출 분석이 중요하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생방송 시간에 또 저희가 아마도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라 생방송보다 뒤에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계속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희가 또 어떻게든 그 답을 드릴 수 있게 통로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연해 주신 우리 이경옥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